안녕하세요. 화학자 장웅재입니다. 인간이 발들일 수 없는 지구상의 금지 중 인간이 만들어낸 곳, 바로 체르노빌입니다. 지금도 끝없이 쏟아져 나오는 방사능으로 오염됐다 생각되는 이곳에서 특별한 생명체와 새로운 진화들이 발견되고 있죠. 오늘 이야기는 체르노빌과 우주시대 인간의 미래에 대한 화학적인 추론입니다. 1986년 4월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원자로에서 안전 시스템 문제로 폭발과 함께 방사성 핵종이 대기 중으로 뿜어져 나오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사고가 발생합니다. 며칠 동안 자네들은 히로시마에 투하된 최초의 원자폭탄보다 수백 배 더 많은 방사선을 방출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0명 이상의 응급구조대원이 최대 13,400mS에 달하는 방사선량에 노출된 후 몇 달 안에 사망했습니다. 그 후 수십 년 동안 수천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갑상선 암에 고통받았지만 다행히도 대부분의 경우 생존하게 됩니다. 초기 여파로 동식물도 큰 피해를 입습니다. 600헥타르에 달하는 소나무 숲이 쇠퇴했고 서식하는 많은 포유류와 무척주 동물도 함께 죽게 됩니다. 방사선은 세포의 DNA를 파괴하고 소기관에도 비가역적인 손상을 일으켜 가장 작은 단위에서부터 생명을 분해하고 변질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가장 위험한 방사성 핵종인 아이오딘 131은 1986년 여름 사라지고 세슘 137과 스트론튬 90와 같이 붕괴 속도가 느린 핵종들이 퍼져나가며 지속적인 피해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체르노빌 지역은 영원히 생명체를 허락하지 않는 지옥처럼 묘사되지만 생태계는 생각보다 많이 복구 혹은 재형성돼 있습니다. 체르노빌 주변 특정 동물들의 유전적 다양성이나 개체 수에 유의미한 방사선의 영향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2015년 사고가 발생한 원자력 발전소 인근 벨라루스 지역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조사에서 엘크, 노루, 멧돼지의 개체 수가 해당 지역 방사선이 없는 자연보호구역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이 발견됩니다. 이후 보고서에서도 방사능으로 심하게 오염된 지역에서조차 포유류 개체군 밀도 감소가 더 이상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방사능이 개별 동물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개체군 크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이야기됩니다. 심지어 2016년 방사능 수치가 상당히 감소한 환경에서는 방사능이 쥐뱀이나 멧돼지의 세포에서 DNA 손상을 일으킨다는 어떠한 징후도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분명 동물들이 유의미한 수준의 방사선량을 계속해서 흡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하지만 많은 사진이나 자료에서 체르노빌은 어둡고 음침한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지역 특성상 일조량이 적어서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동식물과 환경 모두가 밝고 다채로운 색상을 갖는 대신 왠지 모르게 어둡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체르노빌 거리를 떠도는 들개들은 검은 색상의 종이 많으며 단순히 방사선의 영향으로 변이가 일어난 결과로 생각되는 곤충 역시 점차적인 색상의 변화가 어두운 몸체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검은 도시가 되어가는 체르노빌의 환경은 죽음을 향한 것이 아닌 새로운 생명의 방식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중 대중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변화는 곰팡이 혹은 균류의 발견이었습니다. 체르노빌 발전소 내에서도 서식하는 어두운 균류는 방사선을 흡수해 영양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지구상에 존재한 적 없던 새로운 생명체, 방사선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진화의 형태라거나 방사선을 먹어치워 체르노빌을 정화하고 인간의 희망이 될 생명의 발견으로 오해받기도 했지만 단순히 방사선에 죽지 않고 오히려 활용할 수 있는 생물일 뿐 오염 정화 작용까지는 아닙니다. 사실 일부 균류는 감마선을 비롯한 이온화 방사선의 흡수가 가능한 종이 간혹 발견됩니다. 이들은 성장 자체를 방사선원 방향을 향해 이루어지기에 명백히 방사선을 선호합니다. 검은 색상의 정체는 멜라닌이라는 평범한 화학 분자로 인한 결과입니다. 균류 세포막에서 빛을 흡수하는 멜라닌 미생물들은 서식하는 물을 새까만 색으로 바꿔 더 공포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지구상에는 다양한 극한 환경 생물이 존재하며 방사선과 관련된 미생물 역시 방사선을 견뎌내고 저항하며 자라는 것이 아닌 방사선으로 인해 자라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적응 진화형 생명체입니다. 핵심은 결국 멜라닌입니다. 멜라닌은 방사선이나 미생물까지 가지 않아도 생명체 어디에서나 중요한 물질입니다. 많은 생명체는 발생 초기에 멜라닌의 합성과 저해 반응에 경쟁적인 평형 상태가 작용하며 그 크기와 양, 속도와 평형에 의해 검은색소 멜라닌의 분포가 달라지게 되죠. 이는 곤충과 어류, 동물 모두를 가리지 않고
피부와 모피, 몸체의 무늬를 결정짓는 요인이 됩니다. 인간의 경우에도 피부 색상은 멜라닌 양에 의해 결정됩니다. 자연스레 일조량이 높은 지역에 사는 생명체와 인간은 어두운 피부를 갖게 되는데, 멜라닌이 태양광 속 자외선에 의한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빛과 관련된 보호작용의 핵심 요소라는 사실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파괴적인 감마선과 X선도 자외선이나 가시광선, 적외선과 마찬가지로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파장의 차이가 있어 내재된 에너지가 다를 뿐 모두 전자기파입니다. 멜라닌이 태양광을 흡수하거나 변환해 손상을 막아낼 수 있다면 더 강력하고 위험한 X선이나 감마선과도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을까요? 먼저 멜라닌은 가시광선을 흡수하는 반응과 연관되어 검은색 색소로서 빛을 흡수하고 변환하는 작용을 합니다. 적외선과 관련해서도 구조색을 만들어내는 데 작용해 위장이나 신호, 성선택과도 연관되죠. 피부에 손상을 유발하는 자외선을 흡수해서 열 에너지의 형태로도 변환합니다. 이들보다 위험한 이온성 방사광에 대해서는 X선을 바탕으로 전자 방출을 일으켜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기능이 가능하며, 감마선을 화학 반응을 통한 화학적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실상 멜라닌은 모든 종류의 전자기파와 상호작용해 흡수나 변환을 일으킬 수 있는 굉장한 물질입니다. 감마선은 생명체에 큰 손상을 유발하는 만큼 거대한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온전히 흡수해 활용할 수만 있다면 효과적일 수 있는데, 멜라닌은 에너지 준위가 변환되며 감마선의 흡수와 반복적인 산화 반응이 가능합니다. 산화와 환원은 모두 전자의 이동과 관련된 만큼 이 현상에 활용 가능한 시스템이 형성된 생명체는 당분의 합성이나 에너지 형태로의 소모와 같은 고차원적인 반응의 원동력으로 감마선을 삼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으로 성공적인 진화가 이루어진 생명체가 방사성균이라 불리는 종이며, 체르노빌에서 발견된 검은 곰팡이들에 해당합니다. 빛을 이용해 에너지를 얻는 것은 인간에게는 태양광 발전에 해당하며, 이미 식물은 광합성이라는 아름다운 화학 반응을 완성해냈죠. 광합성의 핵심은 빛에너지의 흡수와 물의 분해로 전자의 이동을 이끌어내는 것이며, 감마선의 활용은 특정 환경에 한정되지만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결국 전자기파의 종류만큼이나 용도도 구분되었지만 가능성은 확장될 수 있는 셈입니다. 멜라닌과 검은색, 그리고 방사선에 대한 흡수와 보호는 에너지를 얻기 위한 목적 외에도 내구성의 수단으로 진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동양 청개구리는 이름대로 녹색의 생명체임이 당연하지만 체르노빌에선 다릅니다. 체르노빌의 출입 금지 구역과 일반 구역을 조사해 수많은 청개구리를 채집 및 분석한 결과 확연한 차이가 발견됩니다. 총 189마리의 청개구리 수컷 성체를 포획해 비교할 때 출입 금지 구역에 서식하는 청개구리는 구역 외부 개구리보다 등 쪽 피부색이 현저히 어두운 모습이 확인됩니다. 어두운 피부색은 방사선에 의해 발생하는 고반응성 화학종인 레디컬을 제거하고 이로 인해 유발되는 DNA 손상을 줄이며 다양한 방사선원으로부터 보호하게 됩니다. 특히 멜라닌 색소 침착은 전리 방사선에 대한 완충 메커니즘으로 제한되기까지 할 정도니, 어두운 색상으로의 변화는 그야말로 방사성 환경에서의 적자 생존이자 인간이 부여한 진화의 방향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분포상 개구리는 방사선 오염 지역에 가까울수록 몸체가 어둡고 산화 저항성이 높은 강인한 생명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체르노빌의 늑대 또한 6세대 만에 암 저항성을 유전적으로 형성했다는 사실이 얼마 전 발표되기도 했죠. 사실 인간에게도 고에너지 전자기파에 대한 저항 수단은 중요합니다. 헬륨 원자핵인 알파 입자는 간단히 차폐가 가능하며, 전자의 광선인 베타선 역시 금속판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투과성을 갖는 X선이나 감마선은 납과 같이 높은 원자 번호의 금속 원소가 아니라면 완전한 차폐가 불가능하며, 중성자와 같은 물질은 콘크리트 정도의 소재가 아니라면 투과가 발생하죠. 기술 발전과 활동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의학 및 산업 전반에 걸쳐 이온화 방사선의 사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효과적인 방사선 보호 재료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우주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우주선에 대한 장기간 노출이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된다는 사실이 우려됩니다. 물론 납이나 콘크리트와 같은 기존 재료가 널리 사용될 수 있지만 우주로 보내기에는 너무나 무겁고 비효율적인 만큼 금속 함유, 마이크로 나노 재료 및 폴리머와 같이 다루기 어렵고 독성이 강한 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연 재료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고농도 멜라닌이 발현된 방사성 균류의 활용이 가능하다면 방사선을 흡수해 다른 화학적 에너지나 반응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의 응용도 현실이 될 수 있겠죠. 실제로 멜라닌화된 균류는 국제우주정거장과 같이 높은 선량의 방사선이 있는 지역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많은 균류는 성장을 위해 14일가량의 충분한 시간이 소요되지만 궤도상 실험실에서의 성장은 단 이틀 만에 완전한 성숙에 이르렀습니다. 우주 환경에 이온화 방사선을 대사 지원 기능으로 활용하기에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매우 빠른 성장이 가능했음이 확인되는데 멜라닌 발현이 높은 미생물은 최대 3배 빠른 성장이 가능하며 우주에서의 방사선 차폐에 활용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결국 멜라닌은 잠재적으로 천연 방사선 보호제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생명체의 멜라닌보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셀레늄이 결합된 셀레노멜라닌은 우수한 방사선 차폐 효과를 보이는 분자공학적 성과입니다. 간단한 화학 반응을 통해 셀레노멜라닌 나노입자의 합성이 가능한데 감마선과 X선 광자의 방사선 에너지 감쇄는 주로 광전 효과, 컴프턴 산란, 그리고 쌍생성을 통해 이루어지며 멜라닌을 구성하는 탄소나 수소, 산소보다 원자 번호가 높은 셀레늄은 비편재화된 전자 수도 더 많기에 광전 효과와 컴프턴 산란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X선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CT 촬영에서 높은 신호로 확인되죠. 직접적인 비교를 위해 인간이 노출되었을 때 외부 이온화 방사선에 의해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피부에 대한 확인으로 인간 피부율의 정상 표피세포인 해캣세포를 활용해 방사선 보호 능력과 손상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멜라닌 보호 효과가 없는 경우 세포가 사멸하지만 멜라닌이 처리된다면 정상 상태와 비견될 정도로 기능이 유지됩니다. 활성 산소종의 발생이나 지질 산화 역시 멜라닌으로 방지할 수 있으며 세포 분열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게 됩니다. 동물 실험을 통해 장기 손상 확인이 이루어졌는데 비장의 경우 정상 비장의 백색 수질과 적색 수질은 잘 구분되지만 손상 비장에서의 경계는 모호하게 나타나며 수와 부피 모두 현저히 감소합니다. 폐의 경우 정상군과 비교했을 때 손상된 폐, 폐포 구조가 파괴되고 우열이 발생합니다. 신장은 출혈성 사구체가 많은 수의 적혈구로 채워지고 신세관이 확장됩니다. 방사선의 가장 민감한 장기 중 하나인 고환은 구조가 무너지고 거품과 같은 형태의 공동이 매우 많이 형성되어 누가 봐도 이건 완전 큰일 났다 싶은 모습이죠. 간 역시 괴사 병소가 일부 확인됩니다. 이 모든 문제는 방사선에 의해 유발되었는데 멜라닌은 장기의 손상을 최소화시키는 효과를 갖습니다. 멜라닌이 없는 경우 방사선 노출로 12%의 생존율이 확인되지만 멜라닌은 100%의 생존율로 극적인 개선이 가능했습니다. 멜라닌은 다양한 형태로 지구상의 생명체가 활용합니다. 이들은 빛을 흡수해 에너지의 형태 혹은 다른 방식으로 이동되도록 지원하며 그 목적과 방식에 따라 멜라닌이 풍부하거나 다른 구조로 발현되곤 합니다. 인간의 피부색과 머리카락 색상 등 모두 멜라닌의 결과로 살아가는 환경과 지역에 따라 이뤄낸 진화의 형태인데 방사선에 의해 미생물과 동식물의 진화가 이루어진 모습이 체르노빌에서 발견된 것처럼 전리방사선이 풍부한 우주에서 생활하는 인류의 미래는 완전한 차폐가 없다면 인류를 진화시킬지도 모릅니다. 우주시대 미래 인류의 모습을 가장 잘 그려낸 것은 검은 피부와 불필요한 채모의 손실, 뇌 기능의 극대화, 그리고 폭발성 무기의 효율이 급감하는 우주 환경에서 생존과 투쟁을 위한 방식으로 진화시킨 저항 및 공격 수단으로의 산성책, 바로 영화 에일리언에 등장하는 제노모프가 아닐까요? 제가 상상하기로 이보다 더 완벽한 형태는 우주시대 미래 인류에게 없을 듯합니다. 결론입니다. 멜라닌은 X선과 감마선을 흡수해 화학적 혹은 전기적 형태로 전환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생명체가 입을 수 있는 손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대신 이온화 방사선을 활용하는 극한의 광합성인 셈이죠. 체르노빌은 방사능으로 인해 복구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막영처럼 생각되지만 의외로 생태계는 정상화되었으며 생명체들은 진화를 이뤄냈습니다. 멜라닌의 방사선 전환 및 보호 효과를 고려한다면 아마도 우주시대 인류는 높은 멜라닌 농도와 환경적 요소에 대한 적응을 바탕으로 제노모프로의 극한 진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